디스플레이 기업 재팬 디스플레이가 결국 이시카와현의 하쿠산 공장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 JDI는 일본 정부 주도하에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기업입니다. 소니, 히타치, 도시바가 연합해서 만든 합작사인데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압도적인 LCD 기술력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는 시점, 그리고 일본에 자랑하던 굴지의 제조업체들이 속속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역전을 당하는 시점 속에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합작사입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JDI가 하쿠산 공장을 최종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토지와 건물 등은 샤프에, LCD 생산용 장비는 애플에 매각할 것으로 보이며 대략 7천억이 넘어가는 액수라고 합니다. JDI가 이번 매각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보통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전략적인 자금 리밸런싱, 통상적으로 이러한 예측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애플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 즉 애플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JDI는 미국 애플에 적극적인 투자를 받는 기업이었어요. 스마트폰 완성폰 제조업체인 애플 입장에서는 반도체나 액정 패널 등의 주요 부품 등을 공급받을 때 당연히 두세 개의 공급 업체를 두려고 합니다. 가격 협상의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도 훨씬 적죠. 그러한 의미에서 애플은 JDI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애플이 아이폰에 OLED 액정 패널을 사용하지만 이전에는 LCD 패널을 고집하고 있었고, 실제로 LCD 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진작부터 LCD의 사업 비중을 줄이고 OLED에 집중을 했었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LCD 패널의 공급 업체가 줄어들고 중국 BOE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견제를 위해 일본의 JDI를 케어하고 있었던 것이 애플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적자를 보는 사실상 미래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JDI에 대해 애플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었고,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15억 달러, 1조 6천억 원의 금액을 투자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장 매각으로 절반 정도를 상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LCD를 고수했던 애플이 2-3년 전부터 OLED 기술에 더 무게추를 두고 있죠.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2 신모델은 모두 OLED 패널이 채택되었습니다. 경쟁 기업인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OLED 패널을 진작부터 사용해 왔었고, 다른 중국의 제조업체들도 OLED 패널 도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시점이죠. OLED 디스플레이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애플도 노선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LCD에 치중하고 있었던 JDI를 둘러싼 불확정성은 증폭된 것이고, JDI는 결국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JDI는 OLED를 이제 와서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삼성,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의 한참 늦은 후발주자가 되겠죠. 물론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달 이치고 에셋 자산운용과 대략 7천억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을 체결했었고, 올해 초에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투자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거의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액수를 올해에만 투자를 받은 것이죠. 이 JDI의 지향점은 우선 소형 OLED 패널입니다. 지난해부터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단순한 액세서리 취급을 받던 스마트워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워치용 OLED 패널의 수량은 1,700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용 OLED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36%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BOE 15%, 삼성 디스플레이 11%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JDI는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급처 다변화를 노리는 애플이 기존의 LG 디스플레이에게 거의 독점적으로 물량을 몰아줬다가 JDI에게도 최근 나눠주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소형 OLED, 이 스마트폰 OLED 시장마저 노리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OLED 시장에서 존재감을 미비하지만 애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나 결국 실제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은 애플의 메인인 아이폰의 패널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공급처 다변화 정책, 이 멀티벤더 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맞지만 제품 테스트 역시 빡세게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얼마 전에 중화권 언론에서 이 아이폰 12 초기 모델에 BOE의 OLED 패널이 탑재될 수 있다면서 여론을 몰아갔었지만 결국 자체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면서 초기 물량에서는 빠졌고, 이후 리퍼 물량에나 BOE의 패널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JDI는 스마트폰용 패널 양산에 최적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6세대, 7세대 생산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 OLED 생산 능력은 6세대 기준 월 2,000장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동안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아마 설비 투자를 늘릴 만한 자본이 없었겠고요. 올해 1조 원이 넘는 많은 투자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중 많은 부분은 애플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와서 자금 투입하고 인력 뽑고 증설하고 샘플 뽑아내고 수율 맞추고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습니까? 명백히 한국 기업들과는 격차가 분명 크고 중국보다도 한참 못한 수준인 것이 지금의 일본 디스플레이의 현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결국 LCD 사업에서 완전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LCD 패널의 비중을 줄이고 있었던 삼성이 결국 수저우 LCD 공장을 중국 CSOT에 매각했습니다. 잔여 지분 60%에 대해서 1조 2천억 원의 매각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삼성은 LCD 시대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차세대 대형 패널 제품으로 QD 디스플레이를 낙점한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로 승부수를 띄운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QD, 퀀텀 닷 디스플레이, 그리고 QNED, 퀀텀 닷 나노 LED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QD 디스플레이는 단기적인 관점, QNED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 중에 있는 삼성의 무기입니다. QD 디스플레이는 내년 중에 본격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이미 소니, 파나소닉 등의 TV 제조업체에 시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D 디스플레이는 이 천안 아산 공장에서 만들어질 예정인데 10조 원이 넘는 액수를 투자해서 기존의 LCD 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QD 디스플레이는 실제로 증권가나 다른 언론 기사 등에서는 QD OLED라고도 많이 표현이 되죠. 이 QD 디스플레이는 블루 OLED를 발광원으로 사용하고 그 뒤에 퀀텀 닷 컬러 필터를 얹어서 색 재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OLED 패널의 경우에는 화이트 OLED를 발광원으로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 LG 디스플레이는 화이트 OLED를 사용하고 RGB 필터를 통과시켜서 색을 구현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OLED를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되 삼성과 LG가 서로 발광원의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이죠. QD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퀀텀 닷과 OLED 방식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진정한 의미의 자체 발광 퀀텀 닷을 활용하지는 당장 못할 것으로 보이고, OLED를 결부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명, 번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이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QNED 기술인데요. 이 퀀텀 닷 필터는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발광원을 블루 OLED에서 블루 나노로드 LED로 바꾼 것입니다. 잉크젯 방식으로 유기재료가 필요한 부분에만 분사가 되기 때문에 이 공정 비용이 기존의 OLED의 유기물질 증착 방식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OLED의 고질적 약점인 번인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QD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과 비교할 때 라인을 거의 그대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서 보다 성능에 우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QNED가 조기 도입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퀀텀 닷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한국 디스플레이는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보다 한 단계 스텝업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한국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업계 최초로 2나노미터 공정 기반 제품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죠. 물론 저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등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 미세 공정이 중요한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1등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TSMC의 발빠른 초미세 공정 행보로 오는 2030년 이 파운드리 시장 1위 등극을 핵심으로 하는 이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이 그렇게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마냥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남긴 남았죠. 하지만 지금 TSMC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사실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TSMC가 파운드리 시장 업계 2위인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아주 따돌리기 위해서 삼성이 말하는 그 초격차 전략을 완전 똑같이 따라하는 대만 TSMC식 초격차를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TSMC는 지난 25일 열린 온라인 기술 심포지엄에서 이 2나노 공정 기반의 반도체를 2024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밝혔습니다. 2나노 반도체 공장 부지 취득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언지를 날렸고, TSMC는 이를 위해서 약 우리나라 돈 22조 원을 들여서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얘기해버린 것이죠. 사실 2나노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TSMC가 2나노 공정 연구 개발에 65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4년에는 관련 제품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나노 관련 로드맵을 공장까지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투자까지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TSMC의 이 같은 공격적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확실히 양분이 되면서 파운드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관련이 분명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AMD가 지난 2008년이죠.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해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설립하는 등 비용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반도체 생태계의 분업 구도가 보다 더 확실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이 극자외선이라고 불리죠. EUV 설비를 갖추고 7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딱 두 곳뿐이라 미세공정 로드맵 강화는 TSMC와 삼성전자의 이 독과점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덜란드 ASML사가 독점 공급하는 이 EUV 노광 장비가 대당 1,500억에서 2,000억 원 가량이라 관련 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수조에서 이 두 자릿수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7나노 공정까지는 이 ARF 설비와 멀티 패터닝, 즉 하드마스크 기술을 활용해서 반도체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보다 상위 반도체 공정에는 EUV 장비가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은 특히 양자 간섭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수율 최적화도 쉽지 않죠. 또한 기존에 보이던 이 디펙들이 점점 더 미세화되면서 이제는 수율 저하 원인의 디펙도 눈으로 보는 것에 한계까지 다다른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 미세 공정을 누가 더 빨리 최적화를 하느냐가 시장에서 성공하냐 마냐의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요. 근데 이 성공마저도 TSMC냐 삼성이냐 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파운드리 시장 3위 업체인 이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난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EUV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반도체 설계 생산을 동시에 하는 인텔 또한 관련 기술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이제 10나노 공정 기반 제품 출시 일정을 아예 미루고 있다가 주가가 아주 급락해버렸죠. 이 때문에 이 인텔이 CPU 등 주요 제품을 TSMC에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공정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10나노 미만 반도체 공정 점유율은 지난해 5%에서 오는 2023년에는 25% 이상으로 5배가량 껑충 뛸 전망인데요. 미세공정 개발력 강화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결국 미세공정을 잡아야 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TSMC는 올해 설비 투자 예상액을 애초 150억에서 16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가량 추가로 늘려 잡으면서 압도적 입지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TSMC의 이런 설비 투자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05억 달러에서 2019년이죠. 작년에는 149억 달러. 올해는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대 170억 달러까지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TSMC는 지난해 ASML이 출고한 EUV 장비를 싹쓸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최근 2년 새 설비 투자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세 공정을 빠르게 잡아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TSMC가 보이는 것인데 왜 이렇게 TSMC가 투자액을 급격하게 늘려가면서 이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분명 삼성이 나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이 같은 투자 행보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EUV 공정 기반의 7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면서 TSMC의 입지를 위협한 것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당시 TSMC는 이 ARF 노광 장비와 멀티 패터닝 기술을 활용해서 7나노 제품을 양산하면서 삼성전자의 도발에 겨우 대응했지만 회로 선폭의 선명도 자체가 삼성전자 대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두 사업자로서의 입지가 한순간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상승도 꽤나 TSMC에겐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 파운드리가 아니죠. 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보면 TSMC의 점유율은 50.4%인 반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6.7%에 불과합니다. 당시 점유율 산출할 때에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같은 사업부였고 그래서 발주 물량을 제외하기는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존재감이 3년 새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죠. 물론 이런 결과는 삼성전자가 TSMC의 발빠른 미세공정 움직임을 뒤에서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고객사 확보의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TSMC가 애플, AMD, 엔비디아 등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한 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엑시노스를 설계하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와 관련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자사 물량이 사실상 많다는 이야기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량에 따라 파운드리 사업부의 물량이 줄어드냐 늘어나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 규모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의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만 이 파운드리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현재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특히 미국 제재로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TSMC 발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TSMC 점유율이 되레 높아지는 모습은 1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겐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5나노급 반도체를 올 하반기 본격 양산하고 최근 2세대 4나노 공정 개발을 착수하면서 TSMC와 더 격차를 좁힌다는 계획이죠. 또 3나노 공정부터는 삼성전자 자체 기술인 이 MBC 팻 공정을 추가로 적용해서 TSMC 대비 확실한 기술 우위에 서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2022년부터 조금씩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TSMC 모두